부모라면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버는 족족 자식을 위해 돈을 쓰고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식 덕 보려고 키운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며 키웠는데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부모는 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재산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으니 짐짝 취급하듯이 냉랭하게 구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자식과 거리를 두고 살아라 등 이제는 이런 말들이 건강 상식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에 마음 편할 날 없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부모 부양의 인식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졌는데요. 15년 전 절반 이상 국민이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2007년 63%였던 것이 2018년에는 24.3%로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부모 자식 관계를 재정립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자식밖에 없지라며 자식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살다 배신감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최 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최 씨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할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웬일이냐? 엄마 보러 왔죠. 난 바쁘니 쉬었다 가라.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에게까지 눈길도 안 주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언뜻 서운함이 느껴지는 할머니와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어릴 적 10살도 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족 모두 함께 농사를 지으러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논농사와 콩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리다 할머니는 19의 고운 나이에 띠동갑 연상의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남편은 너무 다정했고 그렇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할머니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며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가게 된 남편은 무사히 돌아와 할머니와 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같은 큰 사건을 겪은 뒤에는 공포감이나 불안,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최 씨 할머니의 남편도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아졌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할머니는 차마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갈 수는 없었지만 자식들을 맞고 살게 키울 수가 없어 고향에 있는 이복 동생의 집에 자식들을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딜 가든 지금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하며 번 돈을 이복 동생에게 보냈음에도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시켰습니다. 얘 빨리 일어나지 못해? 밥값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은 꿀꿀이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꿀꿀이 죽은 돼지 먹이로 사용해야 할 정도의 조악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미군 부대의 병영에서 식사를 끝내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워낙 궁핍했던 탓에
1970년대 초중반까지 미군 부대 근처 시장이나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많이 팔았던 것이 꿀꿀이 죽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는 다시 자식들을 집으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간 자식들을 스스로 못 키운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껴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공부만 할 수 있게 집안일도 모두 할머니 스스로 도맡아 하며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래도 꽤 긴 시간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이 독립을 해도 집에 자주 찾아왔고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자식들을 위해 이것저것 싸주며 결혼했음에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가득 챙겨줄 때마다 할머니는 정성스레 쓴 손편지도 같이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찌나 착하던지 집에 올 때마다 엄마 하며 아주 살갑게 할머니를 대해줬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래, 고맙다, 새아가. 며느리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줄 때마다 기쁘게 받았고 그 기쁜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한가득 음식과 간식을 아들과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녁에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길가에 버려진 간식들을 보았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갔던 할머니는 오전에 자기가 자식에게 주었던 그 간식과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간식은 이 주변에 팔았던 간식이기에 누가 저 아까운 것을 버리고 갔나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적었던 손편지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줬던 음식들과 간식들은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는 차에 타기 전에 그 동네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두고 갔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자식들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아들 내외에게 간식들을 잔뜩 챙겨주러 안방에 들어갔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실 만큼 귀가 예민했고 때문에 며느리의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 좀 주시라고 해.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저번에 주신 것도 너무 냄새나서 차 타기 전에 바로 버렸잖아. 버리는 것도 다 일이라고. 어떻게 그래?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때 버려진 간식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한가득 들고 있던 간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로 나와서 아이고, 내가 너네 주려고 간식을 사놓는다는 걸 오늘은 깜빡했나 보구나. 나이 드니 기억이 영 가물가물하네. 다음에는 꼭 챙겨주마. 그래, 괜찮아, 엄마. 맞아요. 아직 주신 간식들도 집에 많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온다고 음식을 만들어서 싸놓았던 도시락을 자식들에게 건네며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일그러졌지만 할머니는 애써 무시하며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차에 타는 모습을 할머니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아들 내외는 마트에서 노란색 비닐봉투를 사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준 도시락에 있는 음식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 안에 담고 할머니 집 건물 앞에 버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음식은 할머니가 잠도 줄여가며 이른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버린 사실을 모른 채 했습니다. 대신 몸이 불편하다며 오늘은 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뭐 하나 줄 게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스럽게 답합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멸치볶음 너무 맛있었는데 서운해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가증스러웠다 한들 관계만 더 나빠지니 그냥 나나 모른 척하고 앞으로 안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껏 집에 올 때면 뭐 하나 챙겨오는 것도 없고 왜 자꾸 집에 오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올 때마다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처갓댁에는 자주 가니? 그럼 처갓댁에 갈 때면 매일 고급 와인이랑 좋은 거 사다가 포장해서 들고 가. 라고 하며 눈치 없는 아들은 자기가 처갓댁에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올 때는 이제껏 딱 한 번 마트에 파는 10,000원 조금 넘는 음료수 세트를 사온 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자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장인어른이랑 50만 원짜리 하는 고급 와인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근처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이렇게 자랑하며 끝까지 엄마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빈손으로 올 때마다 그냥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힘드니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자기 친정 챙길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눈치 없는 아들놈은 할머니의 씁쓸한 표정을 보고 그제서야 말을 돌립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값 많이 올랐더라 엄마? 기분 좋겠어? 많이 오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건데. 이후 할머니가 잠깐 친구와 통화를 하러 안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소곤소곤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우주 공부방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 큰 방은 자기랑 나랑 쓰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아주 딱이긴 한데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근데 언제쯤 우리 여기로 이사 올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요새 엄마가 치맥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번에도 우리 주려던 간식 사놓은 줄 알았는데 안 사놓으신 걸 보면 확실하다. 그 원래 엄마가 그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 조만간 치매가 올 게 분명해. 동생은 어차피 이 집에 잘 오지도 않으니까 분명 우리한테 넘겨주실 거야. 그니까 이 집 오기 싫어도 조금만 참아. 집을 준다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나중에 눈 감을 때나 주려고 했었지만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미리 자기들이 이 집을 어떻게 쓸지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 버리고 산 거에 엄청 미안해 하거든. 내가 불쌍한 척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할머니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보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지만 아들은 자신이 그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다시 만난 이후로 할머니는 누구보다 자식들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위했기에 할머니는 이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마 후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처가를 가야 한다며 할머니와는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매년 갔던 가성비 있는 갈빗집에 들어왔습니다. 자식들 큰돈 쓰지 말라고 항상 이곳이 가장 좋다며 매 여기를 가자고 졸랐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도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근처 대게집이 새로 생겼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저녁에 처갓댁과 함께 가기로 했던 대게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핑계를 대며 손주가 해산물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어김없이 매년 갔던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오랜만에 딸도 찾아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1년 중 유일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그래도 기분이 풀릴 무렵 자식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에 앉았고 그 시간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밖에
밖에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계산할 거야?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오빠가 낼 거야? 나는 저녁에 또 처가 가서 돈 많이 써야 돼. 돈 벌어서 다 처가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나 좀 봐주라. 눈치 보기 힘들다 나도. 내가 내면 와이프가 노발대발 할 거야. 나도 요새 힘들어. 그리고 엄마 집에 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주는 걸 오죽 좋아해. 너는 집에 오면서 그런 말을 해라. 거기 가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줄 아냐? 할머니는 이렇게 점점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자식들을 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를 채 반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뒷주머니에 있는 작은 흰 뭉치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식들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집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이 찾아올 게 뻔했기에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취했으니 나 먼저 집으로 들어간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공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공원에 사람도 없고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은 할머니의 숨죽이는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자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실에서 하하호 TV 보며 웃는 소리가 할머니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계산적인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가진 게 없었으면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남보다 가족이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부모 노릇은 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이날부터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부탁할 때면 자식들은 억지로 들어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하고 싶었던 것을 많이 포기했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스스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는 것부터 택시 잡는 법까지 주변 어르신들 혹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며 실수도 해가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자식들 귀찮아하는 표정을 보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집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 줄 마음이 없었고 어차피 주택연금 받는 법을 자식들에게 물어봤자 자식들은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머니 스스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혼자 잘 지내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며 자식들이 집에 와도 이제는 문만 열어주고 자기 할 일 하기 바빴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들과 며느리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집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려고요?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라니. 내 집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아니, 저희 이 집 주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을 얼마나 자주 와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래요?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준 거 전부 다 버리고. 버릴 거면 너네 집 주변에 버리지. 왜 내 집 주변에 갖다 버리니? 그리고 애초에 니네가 이 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온 적 있니? 너네 친정에는 그렇게 돈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할 말이 없었던 며느리 대신 남편이 와서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엄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 집에서 평생 살아서 뭐 하게요?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준다고요? 치매,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아, 저번에 간식, 너네가 하도 주는 거 갖다 버리길래 일부러 거짓말 한 거다. 나 아직 쌩쌩하고 설령 치매 걸린다고 해도
너네한테 돌봐달라고 할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그만 썩 나가라. 아들과 며느리는 버텼지만 할머니는 집에 있는 소금을 당장 뿌리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겁을 먹은 아들과 며느리는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복지센터에 가서 수업도 듣고 집에 있을 때면 화분을 가꾸는 등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연금과 모아둔 돈을 자신에게 써가며 남은 노후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 씨 할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 덕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년에 편할 줄 알았는데 혼자 독수공방하며 키웠건만 대학 졸업 후 결혼하더니 자식들이 엄마 알기를 마당에 똥개 취급합니다 하며 서러움에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부모를 버려야 자식이 산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며 언론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무려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요. 연도별 학대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남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사연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노후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윗세대 앞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복병이 있습니다.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갑자기 닥쳐오는 부모의 간병, 황혼이 온 리스크가 그것들로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됩니다. 인생의 함정과도 같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자녀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30%가 부모와 동거 중입니다. 40대라 해도 미혼자는 50%가 부모와 함께 삽니다. 만원과 비혼 풍조가 퍼지고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하면 집 팔고 대출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들의 등살에 다 쓰고 죽겠다며 선포했던 부모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슬픈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라거나 미리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찔끔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슬픈 우스갯 얘기마저 나도는 상황입니다. 성인 자녀 입에서 노인은 돈 쓸 일도 없지 않느냐라거나 여유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상속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부모 자식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의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부모의 노후도 소중하다는 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 재산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동시에 부모 봉양 부담도 짊어진 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80세를 넘어서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보살핌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건만 기나긴 간병 부담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독박 간병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의 정신적 퇴행을 가져오는 치매는 간병하는 사람의 심신을 갉아먹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2013년 한류스타의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고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뜬 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극진한 효자였던 아버지는 연예인인 자녀들을 배려해 혼자 부모 간병 부담을 짊어졌고 우울증에 걸렸을지언정 힘들다는 내색조차 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부모님 밥을 떠먹여 드릴 정도로 간병에 몸바쳐온 효자가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페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효도하는 자식이었을까요? 아픈 부모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해주고 금융교육을 시키는 것이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여건에 맞게 소비를 조절하고 절약하는 능력이 절실해집니다. 즉, 자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투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은퇴 노후 전문가들은 목돈은 가능하면 현금 흐름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은 도처에 있다며 목돈 그 자체가 폭탄 같은 위험물이라고 말합니다. 목돈을 연금이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형태로 묶어놓으면 자녀건 사기꾼이건 그 돈에는 손을 댈 수 없고 노인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졌던 A 노인과 해마다 4천만 원 연금을 받는 B 노인의 노후 비교입니다. 두 분 모두 노안으로 10년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극진히 모시지만 긴 병의 효자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A 노인의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반면 B 노인의 자녀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더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돈은 주인이 오래 살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삶을 이어가는 한 따박따박 나오니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현실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즘 주변 친구들이나 환갑을 넘은 지인들을 보면 열의 8 정도는 자녀 리스크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는 자식, 30이 한참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식, 부모가 밀어주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원찮은 자식,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도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 집에 얹혀서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 자식,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부모에게 맡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사는 부모들, 본인들은 고정 수입이 끊겼음에도 자식 결혼시킬 때 결혼식장이며 집 마련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또 지원해주고 손자 손녀들이 오는 날이면 용돈도 챙겨주어야 하고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AS를 해달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나왔냐고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를 만들었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어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합니다. 점차 자녀는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자녀들에 대한 리스크를 잘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노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 자식 관계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젊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중년이 되면서부터 각자 인생의 갈림길을 걷느라 급격히 친구마저 적어지니 노년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을 보고 외로우실 텐데라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의 노년이 결코 불행하지도 쓸쓸하지도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혼자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걸 알고 나니 다 부질없고 혼자가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노후를 행복하게 즐기며 살고 싶다면 또 나이 들어 더 이상 싫은 것들과 공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싶다면 이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첫 번째, 나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나이를 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체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와 관계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택도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었고 언제부터인가 모든 일상적인 일도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인생에서는 어찌 되었든 무기력해지기 마련인데요. 내가 지금 몇 살이기 때문에 내 나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틀이 없으면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될 때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남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작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통념에 따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가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가득 찬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내 나이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내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때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키를 스스로 잡고 있다는 감각, 즉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는 감각은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두 번째,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중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나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서 누군가가 내 시간과 재산을 주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말에 희망을 품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재산을 전부 주었을 때 그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자비뿐이라면 상대의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절대로 그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산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혹 자산가 어르신들 중 공정하지 않은 유산 분배로 인해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내가 지켜본 바로 유산은 쓸 만큼 다 쓰고 나면 법이 알아서 분배토록 하는 것이 가장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기준으로 둘째가 좀 어렵게 사니까 둘째를 더 줘야지. 셋째가 아들이니까 많이 줘야지. 마지를 더 챙겨줘야지 하는 것은 자녀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데요. 본인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은 모두 본인 위주로 잣대가 기울어져 있어 어떻게 하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요.
노후에는 벌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간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여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가지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네 발로 걸어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소중하게 열심히 즐기셔야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세 번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이죠.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 저도 30대까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 살기 바빴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나를 돌아볼 진중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0대를 지나면서 어떤 인생의 막을 보내야 가치 있을까 싶더군요.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요즘엔 여기저기서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내년에 60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아노를 1년 배우게 된 것을 계기로 체르니 입문했어요. 반려묘를 키우니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거기에 유튜브로 한자 강의까지 들으면 하루가 꽉 채워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딱 70인데 생각해보면 30살 이후론 친구를 새로 사귄 적도 친구를 만난 적도 거의 없어요. 동창회 나가보면 자랑하러 나온 놈, 아쉬운 소리 하러 나온 놈, 그냥 먹으러 나온 놈. 본인이 능력이 있고 확고한 취미가 있다면 친구는 오히려 걸림돌이지. 인간관계의 갈등 중 10중 8구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생기니까요.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굳이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친구들과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맞으면 같이 하면 좋고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만약 살다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을 만난다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인연과 애써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며 흘려보내보세요. 물론 그 침묵의 시간이 마냥 기분 좋을 수야 없겠죠. 때로는 무시당해도 변변찮은 대꾸 하나 못하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무리하여 센 척도 해봅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늘 그런 인연들은 긁어부스럼이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그런 인연은 되도록 빨리 피하시고 그때 올라온 불쾌한 감정은 웬만하면 그저 흘려보내보세요.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다섯 번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어찌됐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혼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까 걱정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집단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람 있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보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남이야 더 빨리 달리든 말든 내 속도와 내 능력이 맞다 싶으면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노년의 연륜을 통해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나만의 경주를 완성해야 합니다. 눈치를 보는 행동에 대해 나는 한 포기 풀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것은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럴 텐데요. 그렇지만 한 포기의 풀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설령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그냥 꽃 피울 때가 되면 꽃 피우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꼭 누가 봐줘야만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바라는 것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나는 한 포기 풀입니다 하는 자세로 살면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특징 마지막 6번째. 고독을 즐깁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언뜻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 보이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발짝 떨어지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특히 소외받는 기분이 들어 억지로 무리 속에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무리 속에서 활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억지로 가치관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 속에 들어간다면 당장의 외로움은 이겨낼지언정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외로워져 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무리 속에서 억지로 사교를 위해 배려나 양보를 하는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행복해지려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모임에서 일부러라도 이탈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맛 중 하나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독과 친구가 되면 더는 타인으로부터 위로받으려 애쓰지 않게 되고 복잡한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자식들 꾀에 넘어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큰 깨달음을 얻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젊어서 과학 선생님을 하셨던 우리 할머니 나이는 82세입니다. 지금은 멀쩡한 50평짜리 집 놔두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은 이랬습니다. 때는 할머니가 75세 되던 해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아들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팔 테니 그 돈으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넓은 집에서 손주도 매일 보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같이 살면 좋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노년의 손자랑 자식이랑 밥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명이 다해서 죽으면 너희들이 그냥 그 집에서 잘 살아. 할머니는 그렇게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여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순간 자식과 손주가 아닌 며느리하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동안 명절에나 뵈었지. 이제 매일 얼굴 맞대고 살려니 시어머니 눈치가 얼마나 보였을까요? 할머니 또한 무엇이든 딱딱 들어 맞아야 하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으니 얼마나 엄격하셨을까요? 할머니 입장에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열심히 나가는 성당을 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참다 못한 며느리가 한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성당 못 나가요. 전 종교도 없는데 어머니 따라서 억지로 나가는 거 이제 못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당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데니 내가 이상한 데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듣고 행복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니. 그렇게 할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여보, 나 어머니랑 밥 먹으면 체하니까 따로 먹을게. 그러고는 자기 밥상을 따로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같이 살다가 세상을 뜰 거라던 할머니는 세상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80세가 넘으셔도 정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전 재산 아들에게 다 주고 빈털터리로 말입니다. 한날은 할머니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머리를 내밀고는 만져보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님이 할머니의 머리를 만져보자 놀랍게도 머리에 혹이 2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30대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울면서 참겠지만 60된 며느리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치고받으며 싸우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그렇게 나이 60 먹은 며느리가 80세 시어머니랑 싸우니 당연히 60 먹은 며느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뭐가 어떻게 다치셨는지 혹이 2개가 나서 성당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아드님한테 소송을 겁시다.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에 아드님 쪽 25평에서 할머니 목 4억 찾으셔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르신 쉼터마을에 오셔요. 그래서 할머니는 신부님과 고소장을 썼습니다. 전직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고소장을 잘 쓰셨는지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빠르게 재판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지났는데 할머니가 성당에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2달 뒤 할머니가 성당에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다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동안 두문불출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그럽디다. 자기가 잘하겠다고 취하만 해주면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요. 다 큰 자식이 무릎까지 꿇고 잘하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우겨요.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에게 못 이겨 재판을 취하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성당을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 후 새벽 할머니가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재판을 취하해 주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는 사이가 나빴으며 아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나라 법률상 같은 사유로 재소송하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멀쩡한 50평짜리 아파트를 두고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70대가 넘어가면 이때를 인생의 황혼기라 여기십니다. 호수의 높은 가을 하늘과 붉은 단풍이 가득 차면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이제 낡고 정든 신마저 벗고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할 시간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는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기자가 102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스러우신 게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70살에 그랬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하면 내가 삶을 얼마를 살았는데 무슨 여행을 가느냐. 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했지. 근데 나이가 80이 돼도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젠 80이니까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했지. 그래서 자식들이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갔어. 난 내일 죽을 건데 무슨 갈비를 먹냐. 그런데 90이 됐는데도 안 죽었어. 그리고 100살이 돼도 안 죽는 거야.
그렇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러고 뒷방에 앉아 있었던 게야. 여기서 30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102세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그 30년 동안을 죽을 날만 기다리며 허비를 하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자녀들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에게 다소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모두 마음은 있으나 힘이 닿지 않아 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특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그냥 외로움은 느끼면 되는 것이다. 외로움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오히려 행복지수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행복지수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은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각종 통계 자료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통하고 지냈지만 서로의 가정이 생기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대부분의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관계도 유행이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륜이 쌓이면서 서로 억지로 힘들게 맞춰줘야 하는 친구 사이보다는 그냥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대부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밥을 한 끼 먹어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메뉴, 좋아하는 분위기의 식당을 고려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을 남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는 게 이제는 혼자임이 편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와 멀어지고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 친구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뒷담화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로만 하루를 채워가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사소한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에 즐겁고 행복한 기억보다는 더 기분이 우울하고 외로워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혼자여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단지 외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혼자 잘 지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 설계의 첫 번째 단계 아닐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언젠가부터 많은 분들이 고급 실버타운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노년이 되면 편안하고 쾌적한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남이 해주는 맛있는 밥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동년배들과 어울려 아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 이것 때문에 행복이 아닌 지옥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70대의 한 노인은 실버타운이 저승가는 중간의 대합실이라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실버타운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답니다. 큰맘 먹고 실버타운 들어갔다가 돈만 날리고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를 아시나요? 고급 실버타운 직접 겪어보니 지옥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이든 70대 노인이 실버타운을 뛰쳐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버타운의 환상과 이면,
실버타운에 입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근처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 변호사로 법의 밥을 먹어왔다. 70 고개를 넘으면서 밥벌이를 졸업하고 마지막 거처를 어디로 할까 생각했다. 도심 속에서 살던 대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방법이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수다도 떨고 놀이도 같이 하면서 여생을 즐기는 방법이다. 두 번째가 실버타운이고 세 번째가 바닷가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간 살던 실버타운을 나왔다.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했다. 바다가 보이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절제되고 소박하다고 느꼈다. 직원들에게서도 상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을 느끼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은 일이 수도 생활이라고 했다. 감사했다. 다만 문제는 이웃과의 소통이었다. 얼마 전 일본 실버타운에 있던 77살의 히라노 유우 씨가 쓴 글을 봤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그는 럭셔리 실버타운을 보고 반했다. 바다가 보이는 22층 건물이었다. 그는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가 보는 주위 사람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과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대부분이 잘된 자식이나 재산 그리고 왕년의 전직을 자랑했다. 그들의 천박함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질려버렸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유턴을 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다고 했다.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인 나는 같은 70대인 일본인 히라노 유우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실버타운을 나오게 된 동기도 비슷하다. 겉에서 보는 실버타운은 천국 같았다. 그러나 첫날 공동식당에 갔을 때 그 꿈은 바로 깨졌다. 식당의 공기는 어두운 회색이었다. 핏기가 없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밀차나 쌍지팡이를 짚고 오기도 하고 파킨슨 병에 걸린 노인이 혼자 힘겹게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 나는 갑자기 워킹데드라는 미국 드라마 속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좀비 사회를 그린 드라마였다. 분명 그런 느낌이었다. 나의 경우는 음식이 점점 맞지 않았다. 주방을 맡은 여성이 정성 들여 시골 집밥을 만들어 주었다. 노인들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도록 국과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버린 내게 그 음식들은 입에 맞지 않았다.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바깥에 나가 식당에서 사 먹는 때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소통이 힘들고 밥을 사 먹으면 실버타운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었다. 노인들에게 다가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90대의 한 노인은 그곳은 저승가는 중간의 대합실이라고 했다. 죽으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다. 그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삶이 다르고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많은 노인들은 소통할 공통의 소재가 없었다. 인격 미달의 노인도 보였다. 인간은 늙어도 변하지 않았다. 노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꽃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질린다. 섞여 있어야 아름답다.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들어버린 꽃들만 가득 꽂혀 있으면 추하고 서글프다. 실버타운에서 그런 걸 느꼈다. 이제야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았다. 어린 시절 손자 손녀들이 병아리 떼같이 오골거리고 아빠 엄마들이 있고 집안 어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누었다. 이제 그 시절이 좋았던 걸 깨닫는다. 60이 넘어가면 누구나 노년의 거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 형태의 환경이 있겠지만 그중에 럭셔리한 실버타운은 소수의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실버타운의 좋은 면만을 부풀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저런 곳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팍팍한 노후의 꿈만 같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실버타운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 셰프가 때마다 해주는 수준 높은 요리를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만 그 특별한 기분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갖가지 유기농의 건강식으로 차려진 밥상이 금방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어도 시원찮은데 온통 노인들만 있는 노인천지에 스스로 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에 눈치 볼 일 없이 마음 맞는 또래들과 즐겁게 지내며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니 모여서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자랑에 살던 곳에서 살기 전보다 심적으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노후에는 뭐니 해도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집이 최고인데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으로 노후 거처를 결정하고 입주한 70대 부부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당장이라도 실버타운을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중도해지 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노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봐,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세. 그놈의 식당은 당신이나 가요. 난 여기서 대충 김치랑 해서 때우면 돼요. 박씨 할머니는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칼에 할아버지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다시 다그칩니다. 아니, 지하 식당에 이미 김치랑 밥이 다 있는데 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여기 오기 전에는 일평생 밥만 해서 남이 해준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그랬죠. 내 그 여편네들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체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혼자 굶어 죽는 게 나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그러자 실버타운 복도의 지하 식당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둘러보아도 온통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이세요. 그런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언니는 밥 안 드신대요. 같은 층에 사는 심씨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합니다. 심씨 할머니는 70대지만 허리도 굽지 않았고 몸매도 관리가 잘 되어 날씬합니다. 거기에 풍성한 은갈색 머리를 펌까지 하고 입술엔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발라서 무척이나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는데 곱게 늙었다는 전형이 있다면 바로 심씨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집사람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대요. 요즘 자주 저러네요. 어머,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심씨 할머니의 걱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예의상 거칠에 적당한 말을 나누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발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엘리베이터 안은 온통 백발 노인들입니다. 다들 젊었던 시절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옷도 비싸 보이고 이발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중 속에서, 그것도 온통 노인들 뿐인 무리 속에서 문득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쓸쓸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은 이내 답답함과 괴리감으로 바뀌어 할아버지를 압박합니다. 내가 그리던 노후 생활이 이런 것이었던가?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3개월 전 아내인 박씨 할머니는 실버타운 입주를 계약하면서 드디어 삼시세끼 식모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느슨한 할아버지의 뒤치다꺼리 할 일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박씨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실버타운 입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내던 단독주택을 업자를 수시로 불러서 2년에 걸쳐 여기저기를 고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심지어 구들장에 있는 황토방 별채는 두 부부가 겨울에 애용하던 곳이지만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름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2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봄에 집을 3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머니 부부는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과 남편의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바탕으로 지금의 실버타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입주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아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분인가 봐. 들어온 첫날부터 앞집, 옆집, 뒷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누가 요즘 소파를 전동 기능도 없는 걸 쓴대. 맞아요. 저런 거 쓰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허리 나가요. 근데 TV가 42인치면 너무 작지 않나? 에이, 설마 저런 건 침실용 TV겠죠. 그래도 난 57인치는 돼야 볼만하던데. 그리고 너무 싸구려 쓰면 눈이 침침해져서 못 보겠더라고. 실버타운 노인들은 이삿짐 옮기는 일은 거들지 않으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에 한마디씩 거드는 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박씨 할머니 성격에 평소 같았으면 남의 집 살림살이에 웬 참견이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며 시간이 남아도냐고 한마디 했겠지만 이제 매일 얼굴 봐야 할 이웃들이기에, 그리고 정말로 다들 시간이 남아도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었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치 현대식 궁전처럼 화려한 실버타운의 시설에 이끌려서 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기력이 쇠한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실버타운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실버타운은 이곳만 3번째라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래도 여기는 시설이 최신식이고 주변의 교통도 편하고 자식들이 놀러 오기도 좋아서 대체로 만족하거든요. 언젠가부터 식당에서 두 부부에게 말을 걸어오는 심씨 할머니입니다. 심씨는 알고 보니 이사 온 첫날에 한마디씩 거들던 그 노인 중 한 명입니다. 심씨는 식당에 밥 먹으러 오면서 매번 화장해 옷까지 화려한 외출복으로 풀착장을 합니다. 대체 그 여자는 왜 그런데요?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뭐하러 그런 이야기 진지하게 들어. 내가 보니 그 여자 순 허풍쟁이야. 그래요, 과장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를 고려한다 해도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죠. 아주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동화책에도 안 나올 천사들이야. 그냥 어쩌다 한번 한 거를 과장해서 매일매일 얘기를 하니 빈정이 상해서 들어줄 수가 있나. 박씨 할머니는 그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들어오고부터는 자식과의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심씨 할머니를 필두로 실버타운 노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느 집 자식은 언제도 오고 언제도 실버타운에 찾아온다더라. 우리 집 자식은 이번 달에 용돈을 얼마 주고 저번 달에는 보너스 받았다고 2배로 줬다. 우리 집 딸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사줬다.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박씨 할머니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괜히 전화해서 언제 올 수 있냐며
은근히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네,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여기로 한번 놀러 오지 않겠니? 이번 참에 우리 손주도 보고 너 맛있는 것도 싸줄 겸 말이다. 제가 어제도 당분간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 안 그러시다가 요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그날 박씨 할머니의 아들은 반복되는 어머니의 전화에 참다 못해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놀란 할아버지가 전화를 바꿔서 여기 분위기가 그렇다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라며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가정불화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중에서야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변변찮은데 그나마 있는 돈도 실버타운에 입주한다고 죄다 쓰고 있는데도 한마디 원망도 안 하던 착한 아들한테 여기 실버타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실버타운 생활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니 말이 잘 통할 줄 알았지만 다들 하루 종일 자기 현역 시절에 잘 나갔던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당신이 옛날 중소기업 중간관리직을 할 때 나는 그거 10배 되는 회사를 직접 경영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며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대기업 출신들끼리는 서로의 호칭을 부장님이나 상무님 같은 자기들 현역 시절의 직급으로 부르며 무리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제 다 같이 은퇴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급을 나누며 으스대거나 기가 죽고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몇 억이 넘는 보증금을 내고 다달이 수백을 쓰고 있는 건가.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 행복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실버타운에 적합한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성향과 맞는 노후 주거지가 분명 있을 텐데요. 자신에 대해 먼저 충분히 파악한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주거지가 결정되면 노후 준비는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후의 주거지만큼 중요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죽음 이후 바로 장례 준비인데요.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듦에 따라 필연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 남겨진 가족들은 인생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월 단돈 100원으로 인생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일을 대비하고 1년에 1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100원 상조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매달 100원만 납입하면 매년 올라가는 장례 비용과 상관없이 평생 지금 장례 가격을 보장해드리는 고위상조 업체의 상조 서비스입니다. 즉, 장례 발생 시까지 1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장례식 이후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례 가격 또한 다른 상조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100원인가요? 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례 산업은 대표적으로 거품과 상술이 가득한 산업입니다. 고위상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싶었는데요. 광고와 하청 운영 등 비용을 없애고 고객님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화, 효율화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벤처스 투자, 신용보증기금 지원 등 탄탄하고 안정적인 자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고위상조의 100원 상조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 상조 선택 안 하면 손해보는 이유 첫째. 장례 비용 오를 걱정 없이
지금 가격을 평생 보장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40, 50대 2명 중 1명은 이미 상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상조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당연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요즘은 필수가 되어버린 상조 준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갈립니다. 처음 약속한 금액보다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 높고 서비스 품질은 형편없는 장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 하청 수수료를 없애고 더 높은 품질의 장례 용품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매년 올라가는 장례 비용 걱정 없이 월 100원으로 10년 뒤 4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담 없는 월 납입금 100원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상조라고 하면 바가지 비용으로 눈탱이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이상까지 월 회비를 납입하고 계실 텐데요. 100원 상조는 IT 기술과 투명한 서비스 정책으로 불합리한 가격 거품을 쫙 빼고 장례 발생 시 타사 대비 절반 가격으로도 최소한의 운영이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월 100원 상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사가 600만 원 상조 비용일 경우 고인은 절반도 채 안 되는 299만 원의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고객이 믿고 맡긴 돈으로 투자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깊은 애도를 위한 장례 준비는 월 1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월 납입금과 장례 비용 부담을 모두 줄이고 높은 품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상조 잘못 골랐다간 큰 코 다칩니다. 상조 중에는 무책임한 운영으로 폐업하는 곳도 많아서 고객이 예치한 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전 등 상품을 받을 땐 좋지만 만약 계약할 일이 생기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고의상조는 투명하고 정직한 장례를 위해 3가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업계 최초 장례 품목별 가격 정찰제. 둘째, 미사용품 100% 현금 공제. 셋째,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정책. 이처럼 한 번뿐인 장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고이 믿을 만한 곳일까요? 전적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일단 고인은 국민은행과의 예치를 통해 고객의 납입금을 100%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이를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한 금액도 원할 시에 위약금 없이 100% 돌려드립니다. 장례에서는 노잣돈 유도 등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절반이지만 장례 퀄리티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거품을 없앤 만큼 이미 이용하신 분들의 후기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5점 만점 후기 평점에 4.9점 이상의 후기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례 지도사의 선별에도 신원 확인 및 평판 조회, 인성 실무 면접 등 4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장례 지도사만 고집하기에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인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상조 서비스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상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미 상조에 가입해 있어요. 상조에 가입해 두셨다니 잘 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미 가입했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약하더라도 더욱 이득을 볼 수 있고 완납 후 환급을 받더라도 그 이상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해준다던데요. 맞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에서는 더 낮은 퀄리티에 더 비싸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는 빈소에 1시간에서 2시간 들르고 물품을 파는 역할이 주입니다. 고의상조의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준비하는 기본용품은 비용이 비싸고 식비 추가 비용 관리가 안 됩니다. 식비를 관리해주는 상조와 달리
장례식장은 많이 나올수록 이득이므로 수십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하면 토스, 배달하면 배민인 것처럼 장례하면 고의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한번 믿고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꼭 지금 가입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상조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장례 비용은 5에서 10%씩 비싸집니다. 지금 월 100원만 내면 10년 뒤 장례 비용을 4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바로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 충분하겠죠? 모르면 바보 되는 장례 준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미래의 내 장례를 위해서라도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죽음과 장례는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과정인데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고의상조의 100원 상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고의상조 1666-9784입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상담만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장례, 현명한 고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